조국 수석, 김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와이셔츠 차림으로 청와대를 이렇게 산책하는 달라진 세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취임 첫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석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고 역동적인 그런 청와대를 구성하고 싶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화제가 됐던 사단이 조국 수석하고 권혁기 춘추관장하고 커피를 일회용 커피잔에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이제 티타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경내를 걸어가는 그게 이제 찍혀서 나온 건데 너무 잘생겼다 이씨 영화의 한 장면이다 화보다 앞으로 청와대 화보 찍어서 팔아가지고 우리 이걸로 뭐 기금 조성해가지고 뭐 6.25 접기 하자 뭐 그런 내용들이 트윗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냐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보도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이 접해본 바가 없어요. 너무 신선한 거잖아. 지금 이 작은 변화 자체도. 이게 소통한다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거기 이제 상대적으로 권혁기 춘추관장이 좀 그 앞에 있는 패권자들 문패권자와 조패권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깨구리가 돼 보이는 그런 또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라는 트윗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몰랐어요. 최근에 청와대가 관람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을 10일 전에 예약하면 가서 경내를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순례 코스도 있다 그러네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가 물론 뭐 이명박근혜 정부는 그런 걸 아예 안 했겠지만 그게 다시 또 부활이 됐나 봐요. 그 지금 사이트에 그 예약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거야. 구경 한번 가보자고. 청와대 사이트예요. 네. 사이트에 이제 거기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 그 저기 정철승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평상시에 자기 외모를 엄청 자랑하던 분이거든. 옷만 사면 셀카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고 뭐 이렇게 자랑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귀엽게. 그런데 이분이 오늘 1시간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의 외모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 여론이 워낙 커져서 한동안 페북에 셀카 사진을 안 올리기로 결심했다. 이런 글도 올렸고요. 농담처럼 할 수 있는 가벼운 소울거리인데 이게 얼마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고 그렇죠. 재미있는 그런 마음인가. 이게 같이 가는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이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막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 당선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과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제일 멋져 보이는 사진인데 와이셔츠 차림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 이분들과 함께 한때네 한 7, 8명 때네. 예, 이게 와이셔츠 차림으로 날씨가 좀 더운 날이기도 했고요. 그날이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자니까 확실히 권위가 거의 없는 상태. 이명박근혜가 권위를 엄청 만들어놨잖아요. 그쪽이 일하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뭐 청와대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스템으로 대통령의 일과를 계속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는지를 다 계속 공개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청와대 시스템은 굉장히 젊어지고 나오는 사진들이 그냥 사진상으로 뭐 그냥 비주얼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역동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는 단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묻히고 지금 그 조국, 문재인 이분들의 외모만을 칭찬하는 시대에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이제 일단 첫날은 관저에도 못 들어갔어. 도대체 박근혜가 뭘 어떻게 해놓고 나갔길래 관저에도 못 들어갈 상황이고 거길 지금 수리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본인이 좀 더 비서관하고 가까운 데서 직무를 볼 수 있게끔 정부청사 사무실을 옮기는 게 어떠냐 그 개혁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그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예. 대통령 주변에 250m에서 600m까지는 사전에 점검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여기 600m 안에는 없습니다. 뭐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가 확인되기 전에는 거기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600m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게 저격거리라며. AK 소총. 북한에서 그러니까 쓰는 AK 소총의 북한은, 유효 사거리. 유효 사거리를 최소한 다 비워라라는 게
박정희 시대부터 경호법으로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대통령이 갑자기 창문 열어서 손 흔들어 주거나 갑자기 대열에 튀어나와 갖고 악수해 주는 것 자체가 깜짝깜짝 놀랄 화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 법을 개정을 하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비서관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가까운 데서 직무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법도 고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년 지나야 된다네. 내년에나 그게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 집에서 출퇴근하면서요. 앞에 시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더라고. 셀카도 불편하셨죠? 예.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그 공감력 쩌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외신이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서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살고 있는 자택을 봤더니 너무 서민 예.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골목골목길을 들어가야 되고 딱 내가 살고 있는 수준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예, 그게 참 저는 궁금한 게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박근혜 시절만 봐도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 내의 모든 통신 주파수가 다 차단됐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안 터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경호법에 있는 거래요. 지금도 대통령 주변에서는 방해 전파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경호 에어리어 안에서는 전파 이게 SNS나 뭐 이런 휴대폰이 안 되는 그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존재는 하고 있는데 홍은동 자택에 있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또 불편을 받을 수도 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박근혜가 청와대 관저에 자기 숙소에 그 집기들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거라 그걸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거든. 절차를 따라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만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사적인 것만 갖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혼자라면 뭐 큰 관심 없이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아 영분이 계시잖아. 부인이. 어떻게 거기서 박근혜가 잤던 침대에서 잘 수가 있겠어요. 그거 다 교체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며칠간은 홍은동 자택 그 주변 주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좀 겪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아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가 사실은 그렇게 불편해도 그분들은 기쁘게 불편을 감수할 것 같아요. 외신들이 그 건물을 크로즈업해서 내보내는데 벽도 다 막 금가 있고 타일도 오래돼서 막 색깔이 바래고 그래갖고 야 이거 좀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저런 거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외국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 소탈한 서민 대통령 뭐 이런 이미지로 해갖고 더 좋게끔 그걸 포장해서 쓰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류의 기사는 외신이나 하는 거고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자택이 말하자면 3억 3천짜리 집이다. 25평짜리 집이다. 그동안 문재인 이런 데서 살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일절의 언급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번에 뽑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아마 청와대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비난이 쏟아집니다. 청와대 그동안 뭐 했냐. 박근혜가 거기 비운 지도 오래됐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예산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긴 있겠지만 아무리 무슨 뭐 보궐선거로 급작스럽게 당선됐다고 해도 대통령이 바뀌면 누가 당선되든 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정비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넉넉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안에 뭐 배치나 인테리어 내지는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도 이게 좀 다 달랐을 거예요, 성향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안철수나 홍준표가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초호화 가구, 초호화 집기로 완전히 새로 개비해갖고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고 지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수수하고 소박하고 절제되고 필요한 것만 교체하고 아마도 웬만한 그래요. 거 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라는 차원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택에 쓰던 물건들 중에 계속 써야겠다는 물건들 갖고 그냥 들어가신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어찌 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하루 만에 달라졌다. 청와대 분위기가 뭐 그런 것도 들리고 관저로 들어가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이야기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가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불편해지는 건데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청와대는 그 기능 그대로 유지합니다. 청와대 잔주하는 것도 맞아요. 경호 문제 때문에.
근데 평상시 때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게 되는 그 시스템만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때 그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들 업무를 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무실을 옮기는 대신에 청와대 비서관회의 같은 거는 청와대에 따로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과의 국무회의 같은 거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당분간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집 살림 정부 종합청사의 집무실을 갖고 주거는 청와대에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그것도 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완전히 막 그 청와대 비서진들이 전부 다 정부 종합청사로 오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거기가 되려 그러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된대요. 지하 벙커가 없대. 위급시에 대통령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청와대에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있으면서 면밀하게 굉장히 많은 사고를 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들 초반부터 청산하고 가야 될 것들을 면밀하게 연구해서 지금 그 플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임명한 인사는 국무총리였고요.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주는 인사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평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 또는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청산 대상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청와대 바꾸겠다. 이거는 이제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다는 의미가 정부 종합청사에서 집무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기본 골자 중에 최고에 바뀌는 게 두 번째는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이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할 때 국정원장과 비서실장을 같이 내정했었잖아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내정해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국정원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임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후보자들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일일이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이끌어 나갈 사람입니다. 질문하세요라고 딱 던져주고 나니까 기자들이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래. 대통령이 직접 인선자들을 소개를 하고 그 기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을 못 하는 거야. 특히 서훈 그 국정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질문 좀 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물어보시라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출입하는 출입 기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주는 대로 받아 쓰고 있는 대로 그 수동적으로 일을 해왔으면 갑자기 바뀐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는 대표적인 적폐 중에 하나죠. 대통령하고 기억납니까? 옛날에 MBN 기자 여자 기자 대통령한테 뭐 빨다가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쳐먹던 기자도 하나 있었고요. K모 기자라고 기억나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1980년에 국정원에 입사래. 그 회사라 자기들도 회사라고 그렇죠. 부르더라고. 예, 무슨 기업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2008년 약 10여 년 전에 퇴직했어요. 28년 정도, 30년 가까이 국정원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국정원 개혁을 하려고 하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이 목적으로 임명됐다고는 하지만 검찰에 들어가서 개혁할 대상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개혁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정원 출신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다른 조직하고 또 달라서 국정원 조직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출신만들만이 아는 개혁에 이런 사람들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 국정원장 해? 그러면 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의 요지는 뭐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인데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국정원이 개입했던 사건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최근에도 알파팀 같은 경우도 국정원이 직접 알파팀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댓글 부대, 여론 조작하는 그런 팀들은 아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뭐 예상은 그렇게 상식적인 선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외신 기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참석하는 사람이. 왜 없나 했더니 하도 국정원 아니 청와대에서 그 브리핑을 안 하고 기자회견을 안 해주니까 다 철수를 시켜버렸다는 거야. 파견돼 와 있던 특파원들을.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사람들을 뽑아갖고 다시 보내고 있다네. 예, 그 이제 이런 취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만큼 청와대가 국정 운영에 관련된 국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단편적인 예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원 3차장까지 했었다고 해요. 뭐 실무자이고 직접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개혁이 기존에 있는 구 인사들, 이게 과거 정부는 그랬단 말이야. 이명박 정부는 호남 출신의 국정원 직원들을 거의 싹쓸이 해서 해고를 시켰단 말도 있었고, 매 정부나 국정원장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거나 사람들에 관한 물갈이 교체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인적 쇄신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쇄신해가지고 지금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댓글 같은 거 안 달고 선거운동 동원 안 되고 후보자나 중요 인물들 사찰 같은 거 안 하고 제대로 된 정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난 이걸 좀 공개를 해줬으면, 만들어줬으면 싶어요. 서훈 국정원 전 3차장은 북한에서 살아본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경수로 건설을 지원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금호 사무소 대표로 북한에 2년 거주하게 됐습니다. 북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지. 이것도 정북이라고 꼬투리 잡아서 지랄지랄하는 거 아니야 또? 뭐 하다못해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주사파라고 뭐 비토를 넣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쨌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국정원 자체에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쉽게 막연하게 느끼지만 재탄생 수준의 완전하게 물갈이를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조직 개편도 그렇게 될 거고, 이건 물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임 대통령이 국정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면 대부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특별하게 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러면 어찌됐건 이 개혁의 방향성은 딱 하나예요. 해외 업무와 북한 업무만 해라.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마라. 사실은 이명박근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국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온갖 뒷조사들을 해가면서 하다못해 뭐 대법원장 사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되기 전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탄핵 심판하는 재판관들의 성향까지도 뒤에 조사하는 이런 방식. 국정원 직원들이 각 정부 기관에 나가가지고 마치 사찰하듯 감시하듯 그렇게 있는 이 상태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얼마나 그 무능했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중국 관련해서 교육을 해보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고위층하고 연결되려고 하면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고위층하고 또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중국의 외교 라인이라든지 실무 라인 안에 관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다 국정원의 일종의 카운터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정보를 뽑아주거나 이제 어떤 그 국가가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슨 북극곰 뭐 이런 그 암호명으로 불리는 그런 인사들이 사실은 종북 인사나 간첩이 아니고 원래 중국 외교부하고 북한 외교부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라인을 딱 끊어버리게 되면서 일단 중국 권력 핵심 또지는 권력 실무하고 연결될 수 있는 라인이 끊어져 버렸고, 그것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 개별 기업들이 이 중국 정부하고 뭔가 교섭을 하거나 그쪽에 줄을 대려고 했을 때 그 옛날엔 국정원을 통해 갖고 연결하면 만날 수 있어지던 사람들이 다 라인이 붕괴됨으로 해갖고 야 이거 이제 누구를 통해 갖고 권력 핵심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할 정도였다니까. 근데 그게 4년 5년 동안 쭉 유지되는 순간 이미 대중국 외교, 대북한 외교가 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 라인의 복원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중국 외교를 하고 통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국정원의 업무가 그런 부분 안에서 경제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인데 이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지네 사람 고향 사람 데려다가 심어가지고 도청이나 하고 감찰이나 하고 SNS나 들여다보게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게 그동안의 국정원이었다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죠.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실질적으로 받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보를 하지 않으면 그 권력 기관장 힘이 빠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지방선거나 이럴 때 대국민 심리전 이런 개념으로 작업을 할까요라는 국정원으로부터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안 돼라고 딱 잘랐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근데 2008년 제 기억엔 그래요. 2008년이면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가지고 국정원이 다시 개편되니까 국내 파트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상황이 돼갖고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1차장이 이제 대북 업무라든지 총괄하는 수석 느낌이고 2차장은 국내 파트. 그러니까 국내 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쓴다거나 야당을 탄압하는 데 쓰는 용도. 그래서 그때 RCS라든지 뭐
온갖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이 됐던 그 선거에서 그 작업했던 김하영 같은 직원도 아직도 국정원에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좌익 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 많은 직원들이 지금 국정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들이 없어지는 거죠. 국정원이라는 게 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부도 있잖아요. 네. 그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업무의 고질적인 관성적으로 하게 되는 그 사찰, 뒷조사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게 정말 고질적이래요. 그러니까 뿌리 뽑기가 되게 힘들대 이게. 우리도 그런 그 정보 파트에 대한 환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정원 직원이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런 걸 빨리 없애서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국정원 직원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말처럼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별 중요한 뉴스가 아닌 것처럼 다뤄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방송하는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계속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통장 털려, 통화 내역 털려. 그러면 실질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그렇죠. 방송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환경들이 없애지는 상황인 거고 지금도 아마 철없이 오다대로 국정원 직원이 내려주는 오다대로 알파팀 같은 애들이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을지 몰라 이거는. 댓글 작업 같은 거.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한 게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를 걸은 건데요. 법에 따라서 해야죠. 박근혜처럼 하면 안 되고 이게 국가정보원법이라고 우리나라는 법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술하냐 허술하고 악랄하냐 하면 국가정보원법 3조에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직무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하지 않게 정해져 있는데 1조 1항에 보면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그래는 가로치고 대공, 대전부정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 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해서 수사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직무 1항에 나와 있는 국외정보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보안정보라고 이게 크게 뭉뚱그려 놓은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장이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공 업무, 대공이라는 거는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업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커요. 포괄적이에요. 대북 방첩 업무가 아니고 이거는 그 내부의 푸른나무님 얘기한 것처럼 내부의 그 정적에 대한 감시 그리고 자기 내부에 대한 그 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고 법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조직은 그 2011년도에 이명박이 있을 때 법을 개정해서 조직이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돼 있어요. 법으로.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비공개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훈 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적으로 운영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대북 통인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중요한 멘트를 하는 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이긴 하나 꼭 필요하긴 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시기는 언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번 정권 안에 어떤 형태로든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멘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요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뭐 남북 대화라든지 지금의 뭐 여러 가지 외교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해법을 이분이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훈 내정자는 국정원 내부 출신의 세 번째 원장이라고 합니다. 김만복, 이병호.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던 남재준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었죠. 자, 어쨌건 간에 많은 기대가 되고요. 최소한 새벽에 퇴근할 때 두리번거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나 그게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 집에서 출퇴근하면서요. 앞에 시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더라고. 불편하셨죠? 예.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그 공감력 쩌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외신이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서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살고 있는 자택을 봤더니 너무 서민 예.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골목골목길을 들어가야 되고 딱 내가 살고 있는 수준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예, 그게 좀 저는 궁금한 게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박근혜 시절만 봐도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 내의 모든 통신 주파수가 다 차단됐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안 터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경호법에 있는 거래요. 지금도 대통령 주변에서는 방해 전파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경호 에어리어 안에서는 전파 이게
SNS나 뭐 이런 휴대폰이 안 되는 그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존재는 하고 있는데 홍은동 자택에 있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또 불편을 받을 수도 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박근혜가 청와대 관저에 자기 숙소에 그 집기들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거라 그걸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거든. 절차를 따라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만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사적인 것만 갖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혼자라면 뭐 큰 관심 없이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영분이 계시잖아. 부인이. 어떻게 거기서 박근혜가 잤던 침대에서 잘 수가 있겠어요. 그거 다 교체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며칠간은 홍은동 자택 그 주변 주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좀 겪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아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가 사실은 그렇게 불편해도 그분들은 기쁘게 불편을 감수할 것 같아요. 외신들이 그 건물을 크로즈업해서 내보내는데 벽도 다 막 금가 있고 타일도 오래돼서 막 색깔이 바래고 그래갖고 야 이거 좀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저런 거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외국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소탈한 서민 대통령 뭐 이런 이미지로 해갖고 더 좋게끔 그걸 포장해서 쓰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류의 기사는 외신이나 하는 거고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자택이 말하자면 3억 3천짜리 집이다. 25평짜리 집이다. 그동안 문재인 이런 데서 살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일절의 언급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번에 뽑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아마 청와대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비난이 쏟아집니다. 청와대 그동안 뭐 했냐. 박근혜가 거기 비운 지도 오래됐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예산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긴 있겠지만 아무리 무슨 뭐 보궐선거로 급작스럽게 당선됐다고 해도 대통령이 바뀌면 누가 당선되든 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정비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넉넉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안에 뭐 배치나 인테리어 내지는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도 이게 좀 다 달랐을 거야, 성향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안철수나 홍준표가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초호화 가구, 초호화 집기로 완전히 새로 개비해갖고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고 지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비주얼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역동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는 단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묻히고 지금 그 조국 문재인 이분들의 외모만을 칭찬하는 시대에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이제 일단 첫날은 관저에도 못 들어가서 도대체 박근혜가 뭘 어떻게 해놓고 나갔길래 관저에도 못 들어갈 상황이고 거길 지금 수리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본인이 좀 더 비서관하고 가까운 데서 직무를 볼 수 있게끔 정부청사 사무실을 옮기는 게 어떠냐 그 개혁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그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예. 대통령 주변에 250m에서 600m까지는 사전에 점검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여기 600m 안에는 없습니다. 뭐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가 확인되기 전에는 거기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600m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그게 저격거리라며. AK 소총. 북한에서 그러니까 쓰는 AK 소총의 그 유효 사거리. 유효 사거리를 최소한 다 비워라라는 게 박정희 시대부터 경호법으로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대통령이 갑자기 창문 열어서 손 흔들어 주거나 갑자기 대열에 튀어나와 갖고 악수해 주는 것 자체가 깜짝깜짝 놀랄 화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 법을 개정을 하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비서관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가까운 데서 직무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법도 고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년 지나야 된다네. 그 지금 사이트에 그 예약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거야. 구경 한번 가보자고. 청와대 사이트예요. 네. 사이트에 이제 거기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 그 저기 정철승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평상시에 자기 외모를 엄청 자랑하던 분이거든. 옷만 사면 셀카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고 뭐 이렇게
자랑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귀엽게. 그런데 이분이 오늘 1시간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의 외모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 여론이 워낙 커져서 한동안 페북에 셀카 사진을 안 올리기로 결심했다. 이런 글도 올렸고요. 농담처럼 할 수 있는 가벼운 소울거리인데 이게 얼마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고 그렇죠. 재미있는 그런 마음인가. 이게 같이 가는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이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막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 당선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과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제일 멋져 보이는 사진인데 와이셔츠 차림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 이분들과 함께 한때네 한 7, 8명 때네. 예, 이게 와이셔츠 차림으로 날씨가 좀 더운 날이기도 했고요. 그날이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자니까 확실히 권위가 거의 없는 상태. 이명박근혜가 권위를 엄청 만들어놨잖아요. 그쪽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뭐 청와대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스템으로 대통령의 일과를 계속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는지를 다 계속 공개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청와대 시스템은 굉장히 젊어지고 나오는 사진들이 그냥 사진상으로 뭐 조국 수석, 김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와이셔츠 차림으로 청와대를 이렇게 산책하는 달라진 세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취임 첫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석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고 역동적인 그런 청와대를 구성하고 싶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화제가 됐던 사단이 조국 수석하고 권혁기 춘추관장하고 커피를 일회용 커피잔에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이제 티타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경내를 걸어가는 그게 이제 찍혀서 나온 건데 너무 잘생겼다 이씨 영화의 한 장면이다 화보다 앞으로 청와대 화보 찍어서 팔아가지고 우리 이걸로 뭐 기금 조성해가지고 뭐 유기묘 접기 하자 뭐 그런 내용들이 트윗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냐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보도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이 접해본 바가 없어요. 너무 신선한 거잖아. 지금 이 작은 변화 자체도. 이게 소통한다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거기 이제 상대적으로 권혁기 춘추관장이 좀 그 앞에 있는 패권자들 문패권자와 조패권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깨구리가 돼 보이는 그런 또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라는 트윗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몰랐어요. 최근에 청와대가 관람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을 10일 전에 예약하면 가서 경내를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순례 코스도 있다 그러네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가 물론 뭐 이명박근혜 정부는 그런 걸 아예 안 했겠지만 그게 다시 또 부활이 됐나 봐요.